안녕하세요. 시중은행에서 15년간 시니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온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동안 창구에서 겪은 이야기 중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중요한 진실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던 중 한 어르신이 창구로 오셨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79살이셨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손에 통장을 쥐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예전에 넣어두었던 예금 통장을 해지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한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장에는 7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맡긴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르신은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내 돈이 3천만 원이나 줄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통장을 다시 살펴보니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예금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셨던 건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꺼내려다 큰 손실을 보게 되신 겁니다. 이 일이 특별한 경우였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달 은행 창구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예금이라고 들었는데 왜 원금이 줄어들었는지, 어머니 통장인데 왜 자식이 대신 찾을 수 없는지, 이자가 높다기에 들었는데 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지, 이런 질문들을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에서 15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금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위험한 상품의 실체 가족도 찾을 수 없는 내 통장의 현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금이라고 했는데 왜 예금이 아니었을까?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은행 창구에서 사용하는 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권유받은 상품이라면 당연히 예금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상품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예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전한 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오해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예금보다 저축성 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일반 예금은 은행 자체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외부 보험사의 상품을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과 직원 모두에게 수수료와 실적이 발생합니다. 이 실적은 개인 평가와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설명을 단순화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저축 상품입니다.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오래 유지하면 혜택이 감아전 사이치가 단순화는 큽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우 어르신 71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3천만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예금보다 이자가 좋다는 말에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 결혼식 비용이 필요해 2년 만에 해지를 요청하셨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천만 원만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분명 예금이라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는 보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기 어렵고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등장한다면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가입했어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예금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같은 피해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처럼 이름만 듣고 믿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위험한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펀드와 ELS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두 가지 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했고 상담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ELS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ELS는 주가 연계, 증권으로 특정 지수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을 소개할 때 은행 창구에서는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누구라도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자 어르신 73은 퇴직 후 5천만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투자하셨습니다. 설명 당시 직원은 국내 우량 채권 중심의 안정형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금은 4,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었던 은행에서 이렇게 손실을 입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진수 어르신 70살은 8천만 원을 ELS에 투자하셨습니다. 직원은 연 5% 수익이 가능하며 주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금도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와 팬데믹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2,500만 원의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이처럼 펀드와 ELS는 예금이 아닙니다. 위험이 동반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형이라는 단어에 안심하시고 큰 금액을 맡기십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금 금리가 3%일 때 5%를 약속하는 상품이라면 그만큼의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수익이 높은 상품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조금 더 이자를 받으려다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높은 수익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펀드와 ELS처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도 문제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왜 내가 못 찾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정말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저희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종수 어르신 68살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던 가족들은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직접 요청이 아니고 위임장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이라도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직접 오시겠느냐며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없기에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술비를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선희 어르신 74은 전기 예금으로 모아둔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자녀가 병원비와 요양비를 위해 출금을 요청했지만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의식이 없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가족에게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부터 신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당장 필요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님이 가벼운 뇌경색을 겪으신 후에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3가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개설, 성년 후견인 미리 신청, 그리고 긴급 의료비 신탁 가입입니다. 이 준비만 해두셔도 만약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더라도 지금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도 돈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해답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었지만 오는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시니어분들께 정말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은행 한 곳에서만 적용된다고 오해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1억 원, 신한은행에서 1억 원, 우리은행에서 1억 원 이렇게 각각 따로 예금해 두시면 세 은행 모두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 67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퇴직금 3억 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은행을 나누어 예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우리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이렇게 나누어 예치하신 결과 전액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로 보호됩니다. 즉, 일반 예금 1억 원, 연금저축 1억 원 이렇게 하면 총 2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높은 이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통장을 꺼내어 보시고 한 은행에 1억 원을 넘겨서 넣어두고 계시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라도 넘는 금액이 있다면 분산 예치를 통해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사고처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긴급 자금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비상금은 따로 챙겨두십시오. 많은 어르신들께서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전부 정기예금이나 장기상품에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응급 상황에서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산의 20%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윤자 어머님 75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지난해 경미한 낙상 사고를 겪으신 이후 저의 조언에 따라
자산을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고 계십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긴급 의료비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며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 2,000만 원을 예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새은행에 분산 예치해 원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 통장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직접 출금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단독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현금으로만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 계좌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보관하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ATM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꺼낼 수 있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체 자산 중에서 최소 20%는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하시고 그 안에서도 일부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없다면 오늘 당장 하나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비상금까지 잘 준비해 두셨더라도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층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면서 잘 준비해 놓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묶이거나 사라지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수 어르신 76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예금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5개 은행에 각각 8,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 두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순간 당황하셨고 결국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하셨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어르신은 바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셨지만 이미 전 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묶여 버렸기 때문에 생활비나 병원비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보통 10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바로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이오순 어르신 81살은 현금 5,000만 원을 집 금고에 보관하셨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믿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져 금고 위치를 잊어버리셨고 지금까지도 그 돈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문인식 금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정대 어르신 77살은 금고를 지문인식 방식으로만 설정해 두셨다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 지문이 인식되지 않아 급한 병원비를 꺼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금고는 반드시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이중 방식으로 설정하세요. 둘째, 비밀번호는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는 꼭 공유하세요. 셋째, 현금 보관 위치는 종이에 기록해 두거나 가족과 함께 나누어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금 계좌는 따로 운영하고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자산 전체가 묶이지 않도록 일부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비만 잘해두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많은 분들께서 잊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과 금고 보관의 위험까지 포함하면 시니어 자산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뚜렷해집니다. 첫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피하십시오. 둘째, 긴급 자금은 따로 준비해 두십시오. 셋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의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하고 계신가요? 계약서에 보험이나 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에 가입하셨나요?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장을 꺼내어 금액과 상품 종류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분산 예치하거나 안전한 예금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통장 하나쯤은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 온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느꼈던 절실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실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건강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열흘 넘게 의식을 잃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공동통장과 의료비 신탁 덕분에 가족이 큰 혼란 없이 잘 대응할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비된 자산 관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 직원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고금리 예금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